네, 감사합니다. 저는 벌써 이제 6번째 이 시간을 담당하게 돼서요. 참 주제 넘게 제가 뭐라고 이 언론 개혁을 또 외치는 시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근데 하지만 여기 계신 어떤 분들보다도 아마 많은 분들께서 언론 개혁의 어떤 중요성을 다 공감하실 것 같아서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아마 계실 것 같아서 지난 한 5번째까지 이르기에 어떤 이야기들을 주로 했었는지를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한 몇 분 정도만 얘기를 할 텐데요. 6번째 시간 이전까지는 그러니까 내란 전국에서의 뉴미디어의 역할은 또 어떠했는가, 또 레거시 미디어와의 차이점은 또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대세프 첫 시간에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강조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란을 내란이라고 표현하지 못하는 레거시 미디어가 어떻게 전통 저널리즘의 가치를 내세울 수 있는가, 이제 이런 비판들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뉴미디어가 훨씬 더 주목받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뉴미디어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 시민분들께서 내란을 막아내셨고, 그 이후에 윤석열 씨에 대한 구속 그리고 파면 결정까지 이뤄내는데 상당한 어떤 기반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첫 시간 때 드렸었고요. 레거시 미디어를 그렇다고 해가지고 무척 우리가 또 비판과 비난의 대상으로만 규정할 게 아니라 협력의 대상이자 공존의 대상으로도 우리가 함께 여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가 해서 뉴 미디어도 결국 레거시 미디어와 건강한 어떤 경쟁 아래서 상생 구조로 나아갈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2번째 시간에 얘기를 했던 적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언론 개혁이라는 화두가 등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라든지 또 가짜 뉴스를 근절하는 방법들을 법안으로 만들어야 된다, 또 제도화시켜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린 바 있고요. 다수 또 이제 공영방송의 독립성 강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미 이제 이재명 정부 들어서고 나서 집권 여당 쪽에서 법안을 발의했고 통과시킨 전례가 있습니다. 이제 언론중재법에서 이제 가짜 미디어 근절법으로 이제 우회됐다고 보는데 선회됐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법안은 지금 이제 추진 중에 있는 법안이고 저는 그 내용에 상당히 동의를 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뒤에 가서도 좀 일부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가짜 미디어 근절법에 대해서 그 가짜 뉴스와 악의적인 허위 사실 유포, 이거를 법적으로 이제 또 어떻게 보는가에 대해서는 사실 법률가의 영역이기도 하고 일반 국민의 관점에서 공감이 또 필요한 부분도 있어서 그거를 규정하는 게 앞으로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대목들은 이제 국회에서 잘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법안과 제도가 잘 마련이 되어야 당연히 오늘 주제인 여론이 제대로 형성이 되겠죠. 공론장의 건강성이 더 높아진다고 봅니다. 그리고 4번째 시간, 그러니까 대세프 첫 번째 시간에는 제발 피의자 좀 제발 그만 언론에 부르자. 우리가 왜 특검의 수사 대상들을 자꾸 마이크를 쥐어줘서 그들에게 신분 세탁을 할 기회를 주느냐. 그리고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가는 기획자나 제작자들이나 진행자들조차도 그 피의자들 대상으로 해서 실효성이 있는 답변을 이끌어낼 수가 없다. 그거는 이미 우리가 이틀 전에 있었던 명태균 씨의 서울시 국정감사 출석을 보면 딱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말싸움만 난무하고, 물론 흥미 요소와 언론이 기사화하기에는 너무 괜찮은 재미있는 장면들이 많이 연출됐기 때문에 연애 편지 얘기 나오고 이제 그 서울시장과 대거리하는 명태균 씨의 모습을 보면서 한 번쯤은 다들 웃으셨을 거예요. 근데 명태균 게이트와 어떤 점을 우리가 거기에서 생산적인 내용을 얻어갈 수 있었는지는 뭐가 없죠. 그건 이제 특검 쪽에 가서 명태균 씨가 조사받을 내용입니다. 근데 그거를 일반 대중들이 낄낄거리고 즐길 줄만 알지 그 이상의 것을 우리는 추구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그게 그 국정감사 현장은 증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것을 조명하는 언론, 그리고 실제 명태균 씨를 불러서 마이크를 쥐어주는 건 명태균이나 콘스탄틴 씨였나요? 서성빈 씨였나? 그런 분들 부르는 거 좀 그만하자라는 게 지난번 대세프의 주제였고요. 지난달이었습니다. 지난달 대세프에서는 대형 유튜브 채널로서 국가기관을 출입하는 유튜브이거나, 그리고 자신들 스스로를 언론사라고 부르는 인터넷 신문협회에 이미 등록되어 있는 언론사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경우, 언론사 유튜브죠. 근데 이제 그게 하나의 무기가 될 때가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면 자신들이 단독 보도를 하거나 이제 취재를 했을 때 언론이기 때문에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는 마땅히 보장이 되어야 되지만, 언론사 유튜브여서
허위 이 가짜 보도임에도 불구하고 제재를 가하기가 어렵다. 이제 이런 대목들을 제가 강조를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뉴미디어의 지금 컨텐츠를 생산하고 있는 언론사 유튜버들은 제발 이제 우리가 전통적인 저널리즘의 규범을 넘어서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그 선을 지켜야만 뉴미디어도 언론이라고 존중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자정 기능을 좀 가져보자. 그런 말씀을 지난달에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치 편향의 문제라기보다는 좌우 진영을 막론하고 우리가 유튜브 채널은 정치적 지향점 그리고 정파성을 가질 수 있는 거지만 우리가 지지하고 있는 대상이 만약에 어떤 범죄를 일으켰다고 해서 그 사람을 커버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는 뉴미디어라고 하더라도 정파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회 규범과 도덕 윤리 차원의 기준은 유튜브 제작자들이 이건 잘못된 겁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레거시 미디어를 긴장하게끔 만드는 뉴미디어 기획자와 제작자의 자세일 수 있다라고 지난 시간까지 강조했습니다. 2, 3분만 얘기하려고 했는데 이걸 5분이나 썼네요. 예, 오늘 거는 이제 6번째 시간인데요. 그 여론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결국 공론장이 어떻게 형성돼 왔는지에 대한 지난 레거시 미디어부터 지금 2025년 시장에 이르기까지의 어떤 구조에 대한 얼개, 이거를 좀 제가 파악을 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론은 어떻게 형성될까? 이제 이 질문을 던져봤을 때 여러분들 머릿속에 아마 떠오르는 게 있을 겁니다. 주변에서 이제 사적으로 지인들을 만나서 그 자리에서 듣는 것도 여론이겠고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유튜브나 TV 컨텐츠에서 나오는 보도도 그거를 내가 받고 느낌을 누군가에게 전달하면 그것도 여론이죠. 근데 그 여론이 만약에 만들어진 거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상당히 위험한 거겠죠. 조작된 여론을 내가 잘 뭐랄까 감시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냥 정말 큰 바가지에 물을 받아서 나한테 던져버리면 흠뻑 젖어버리잖아요. 그렇게 확 흡수가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여론은 가랑비에 옷 젖듯이 흡수가 되기도 하고 어떤 여론은 확 각인돼서 들어오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이 만약에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그건 매우 위험한 거다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이번에 황희두 이사님을 모신 겁니다. 예. 그 이야기는 이따가 저희가 들어볼 거고요. 근데 실제로 제가 한국 언론 진흥재단 이쪽에서 자료를 작년 거를 토대로 봐더라도 우리가 보고 있는 여론은 만들어져 있을 가능성이 꽤 높아요. 포털에 있는 댓글, 유튜브의 댓글, 유튜브에 나와서 말씀하시는 어떤 스피커, 그리고 그것을 또 받아 쓰는 레거시 미디어가 이렇게 계속 순환적으로 돌거든요. 그게 과거의 방식이 있고 지금의 새로운 방식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순서도 있다 저희가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내용들이 만약에 만들어진 거였다면 매우 위험하다라는 경각심 정도만 오늘 가져간다면 아마 저의 발제가 끝나고 황희두 이사님의 발제가 훨씬 더 풍성하고 재밌게 들릴 수 있다 이 말씀 드립니다. 첫 페이지를 보시면 온라인 뉴스 댓글의 25%가 단 0.1%의 사용자들로부터 작성이 된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나오게 된 건데요. 굉장히 뭐랄까 우리 그 한국이라는 시장이 IT 강국이고 온라인 미디어가 발달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댓글에 대한 그 위험도, 민감도가 예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떤 댓글 하나를 보고 야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대라고 그 말을 옮겨버리면 곧장 그게 또 여론이 돼버리거든요. 근데 우리 스스로가 그거에 대한 민감도를 가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극소수의 사람들이 어쨌든 포털에서 여론을 주도하려고 한다라는 것, 그런 착시를 좀 경계해야 된다라는 문제 의식에서 이게 좀 출발이 됐고요. 여론 형성의 착시 현상과 한국 미디어의 이중 구조를 보시면 여기에 뉴스 댓글의 25%가 단 0.1%의 사용자에 의해 작성된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조사를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것은 TV가 여전히 여론 영향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요즘에 여러분들 만나시면 아는 분들 만나시면 요즘 누가 TV 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TV를 보진 않아도 TV에서 나온 얘기에 대한 어떤 공신력, TV에 나온 거니까 그거 그래도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걸 거야 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을까요? 아니면 그건 믿을 수가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이제 전자가 더 많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유튜브는 유튜브에 나온 거니까 그렇지 뭐 라는 식의 인식을 유권자들이 알게 모르게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여론 형성은 이제 우리가 좀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여전히 여론 영향력의 TV가 45.3%를 차지한다고 문체부 조사에서 드러났고요. 다른 언론, 다른 국가하고 비교해 보면 미국이 SNS가 65%고 일본이 신문입니다. 일본은 신문이 40%의 여론 중요도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론으로 넘어가 보면은요, 의제 설정 이론과 역의제 설정 이론이라고 나눠놨는데요. 전통적인 의제 설정은 그냥 전통적인 미디어, 레거시 미디어가 뭐 한 문장을 뱉으면 그게 곧 여론을 만들어냈습니다. 조선일보가 이렇게 얘기했대, KBS가 이렇게 보도했대. 놀랍지 않아? 그걸 딱 바라보고 나서 바로 믿어버리시는 분들의 여론, 그 여론 주도 기능이죠. 근데 이제 시대가 좀 바뀌어가지고요, 리버스가 됐습니다. 역의제 설정 기능이라고 해서. 뭐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온다는 표현을 좀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이제는 좀 평면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문, 방송, 뉴미디어, 뭐 SNS, 커뮤니티 이런 것들이 평면적으로 우리가 다 흐트러 놓고 커뮤니티에서 어떤 글이 혹은 트위터나 이런 요즘은 스레드라고 하나요? 이런 데에서 어떤 글이 올라오면 그것이 커뮤니티로 올라가고 커뮤니티에서 유튜브로, 유튜브에선 이제는 뭐 케이블이나 지상파로, 지상파에서 신문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역으로 확대가 된다는 거죠. 과거에는 반대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TV가 뭘 보도하면 나중에 이제 우리 국민들이 들을 수 있었고, 그때는 이제 SNS가 없던 시절이기 때문에 그게 너무 당연한 시절이었죠. 그래서 앞문장이 중요한데요. 우리가 만들어진 여론에 대한 민감도를 가지자는 차원에서는 이 문장이 핵심일 수 있겠습니다. 주류 미디어들이나 뉴 미디어들이나 우리가 여론을 주도하고 싶고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우리가 일반 대중에게 무엇을 생각할지는 못 정해도 무엇에 대해 생각할지는 우리가 정하게 만들겠다라는 어떤 기획자가 있다면 이 여론은 선거에도 영향을 주고 국민 여론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는 거죠. 뒤에 이제 13페이지 가보시면 큰 메모가 있는데 이건 그냥 쭉 읽어보시면 과거에 2002년에 효순이 미순이 그 사건이 있었을 때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슈가 제기되고 나서 그 이후에 다음 아고라에서 서명 운동이 펼쳐지고 쭉쭉 그런 식으로 촛불 시위까지, 전국적인 촛불 시위가 되기까지 14일이 걸렸다라는 기록입니다. 그 정도로 2002년부터 김대중 정부부터 온라인 미디어 시대가 열리기 시작을 하고 노무현 정부 때는 이제 거의 피크를 쳤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을 당선시키는데 상당히 어떤 그런 소규모 커뮤니티에서 이제 전국적인 노풍이 불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부터 역의제 설정 기능이 생겼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 구조는 동일하게 작용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박근혜 탄핵 때도 마찬가지의 구조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좀 더 빠르게 확산됐던 것 같아요. 그때는 SNS가 상당한 기능을 했었고요. 해시태그 운동 같은 것도 벌어졌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침묵에 대한 포인트를 잡아놨는데요. 한국적 특성이라고 잡아놨습니다. 이건 이제 그대로 일단은 좀 인용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지난 대선 당시 지난 대선이 아니고 지지난 대선이죠. 이제는 2022년 대선 당시에 실제 지지율은 48%대 47%의 초박빙이었지만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온라인 공간에서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지지 의견과 더불어 윤석열 당시에 그때 바람이 없었느냐, 저는 뭐 냉정하게 얘기하면은 윤석열 바람이 일부 존재했으나 거기에 더해서 이재명 악마와 바람이 더 거셌다. 그래서 제가 위치해 있었던 연합뉴스 TV라는 매체에서도 이런 표현을 흔히 쓴 적이 있습니다. 역대급 비호감 대선. 상대 후보를 이제 등치시키는 거죠. 윤석열에 대한 비호감과 이재명의 비호감은 마치 같아. 아니,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은 훨씬 더 거세. 이재명은 윤석열보다 훨씬 더 악마 같은 사람이야. 이 여론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대선을 패배하는 큰 원인이었다라는 그 말씀이, 왜 여기 이 말씀을 드리는데 왜 침묵이라는 표현을 쓰느냐. 여기 보시면 국회 입법조사처에서요, 미디어 환경에서의 정치 커뮤니케이션 변화 연구를 했는데 한국인은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에게 내 의견을 표현하는 것이 불편하다라는 문항에 73% 동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부모님 사례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동창회를 갔어요. 10명을 오랜만에 만났는데 7, 8명이 내가 카톡방에서 받은 이재명 악마와 컨텐츠를 언급하면서 이재명은 못 쓰겠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중에 2, 3명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절대 말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침묵의 이론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그런 자리에서 그럴진데 이제는
그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디지털 시대의 변형이 일어나는데 심지어 하나의 커뮤니티에서도 그런 침묵 효과가 발생해서 A라는 커뮤니티가 분화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커뮤니티에서 다른 커뮤니티로 집단이 이탈해버리는 효과를 낳기도 하죠. 그래서 지금은 커뮤니티의 춘추 전국 시대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아마 황희두 이사님께서 너무 다 잘 아시는 내용이겠습니다만은 커뮤니티의 의견이 너무 다 각양각색이라서 이제는 뭔가 각자의 유니버스가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다. 똑같은 정치인을 지지하더라도 현안에 따라서 정책에 따라서 어떠한 정치인에 따라서 각 커뮤니티가 분화되어 있는 우리는 다양한 우주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면 이제 프레이밍에 대한 얘기인데 이거는 이제 언론 개혁을 다룰 때 다뤘던 내용이라서 네모칸을 보시면 그냥 쉽게 이해가 가능할 거고요. 무엇에 대해서 생각하게 만들지 우리가 주도하겠다라고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실업률 5%를 보는 관점도 프레임 A와 프레임 B는 다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밑에 보면은 종편과 지상파의 그 한 문장의 차이가 어떻게 대중들에게 다른 현실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가 이런 여론은 이렇게 만들어진다라는 하나의 사례이고요. 16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각 플랫폼별, 매체별 특성을 좀 구분해가지고 쭉 설명을 해놨는데요. TV 방송은 TV에 나왔으니까 사실이겠지라고 해서 신뢰도가 무려 73%, 유튜브에서 봤는데 신뢰도가 24%, 카톡에서 느껴지는 신뢰도는 11%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다더라. 그리고 뭐 한국언론진흥재단이나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렇게 조사한 내용에 따르자면은 역시 TV 뉴스의 신뢰도는 우리가 중요도 있게 바라봐야 한다. 아무리 TV를 무시할 수 없는 매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종편과 지상파의 지금 현재 수준까지의 영향력은 어떤지도 궁금하실 것 같아서 그 밑에 조사한 내용이 있는데요. 예전에는 종편이 맥을 못 쳤죠. 2011년에 제가 MBN에서 종편 태동기 때 회사를 한 1년 다니다가 그만뒀는데요. 그때는 종편 시청률이 0.05%막 이랬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뭐 3, 4% 나올 정도니까 굉장히 잘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2024년 현재 지상파 채널은 TV가 3개, 그리고 종편은 4개. 숫자상에서 밀려서 그런지 몰라도 이미 언론 단체들이나 그리고 우리 언론 기관에서 평가하는 이 영향력이 종편이 지상파를 압도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종편의 영향력은 당연히 무시할 수가 없고 그 종편을 보는 세대층이 누구냐, 또 TV를 자주 켜놓고 자주 접하는 세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자신의 어떤 직업적 환경이나 세대에 따라서 종편의 영향력도 무시할 수 없다라는 거고요. 포털의 신문의 변신은 넘어가겠습니다. 예, 신문은 지금 포털에 잠식당했다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신문은 사실상의 기능을 상실한 상황인데 신문은 이제 온라인 공간에서 자신들의 자생력을 키우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포털 의존도에 대한 국제 비교가 있는데 이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까 포털 댓글을 잠깐 얘기하고 넘어갔는데요. 한국과 미국, 일본의 차이점을 보면 한국은 포털 의존도가 너무 강해요. 77% 정도 차지하고 있어서 이 포털의 알고리즘에 소비자들이 완전히 젖어드는 경우가 종속되는 결과를 낳아버려서 포털에 대한 개혁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따 뒤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포털 뉴스가 배치되는 알고리즘은 지금 아무도 모릅니다. 공개가 되어 있지도 않고요. 그 기준 자체가 AI 기반이기 때문에 각 회사에서만 그냥 돌리고 있는 수준이라서 이건 이제 포털을 어떻게 또 개혁하실까 좀 따로 구분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뉴미디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네모가 많은데 네모는 그냥 참고 삼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유튜브의 이용률 84.9%라고 나와 있죠.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 대세프 시간에서도 유튜브를 많이 다뤘던 이유이자 배경이 아마 이게 아닐까 싶은데 그리고 유튜브에서도 뉴스를 시청하는 비중이 전체 조사 대상에서 한 절반을 넘어갈 정도라고 하니까 유튜브는 그냥 이제 새로운 언론이자 방송국이 됐다라고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소셜미디어 쪽 파트로 넘어가 보면 일단 한국은 카카오톡이 제일 높은데 다만 정치 고관여층들이 이 SNS를 어떻게 활용하고 더 나아가서는 여론을 주도하고자 노리고 있는 집단들이 어떻게 악용하느냐를 바라보면 인스타그램이나 틱톡, 특히 이제 10대에서 30대가 주로 쓰는 SNS를 통해서 나도 모르게 정치 컨텐츠에 유입되는
젊은 정치 고관여층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틱톡을 쓰진 않지만 저도 얼마 전에 이 세미나 준비 때문에 틱톡을 봤는데 아주 짧은 10초에서 15초 컨텐츠로 여전히 뭐 이제 김현지 제1부속실장 얘기라든지 혹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친중 논란 이런 것들을 종중 논란이라고 해서 이런 컨텐츠를 틱톡에서도 많이 양산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걸 보고 나서 이걸 SNS를 자주 쓰는 세대별로의 접근성에 따라 이게 여론의 어떤 그 영향이 클 수 있겠다. 이들의 위치는 영향력이 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인스타그램, 틱톡 그리고 트위터 이런 특성이 좀 다르다라는 걸 구분을 좀 해놨고요. 19페이지 가보시면 틱톡의 10초 정치에 대해서는 제가 얼추 그냥 얼개만 적어 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털에 대한 분석은 아까 잠깐 소개해드렸습니다만 포털 뉴스 배치 추정 기준만 있을 뿐이지 배치하는 기준을 아무도 모른다라는 것이고 여전히 언론사들 특히 종이신문이나 인터넷 언론들이 포털에 완전히 종속돼 있기 때문에 포털의 클릭수로 자신들의 매체력을 확보할 수 있어서 자극적인 제목이나 속보 경쟁은 여전하고 그것을 모니터링하는 단체는 많지만 그것을 실제 제재할 수 있는 그런 방법론이 마땅치 않다라는 거예요. 언론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털 스스로도 나름의 어떤 자정 기준을 가져야 되는데 모니터링을 하고 클리닝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정부가 그 포털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에 어느 정도까지 제재를 가하고 있느냐, 어느 정도까지 검시를 하고 있느냐도 우리가 좀 들여다봐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합니다. 요게 여기까지가 지금 제가 굉장히 빠르게 일단 정리를 해본 거고요. 플랫폼별로 이렇게 얘기를 해본 거고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글로벌 비교는 넘어가겠습니다. 한 문장씩만 소개해드리면 미국은 아까 SNS 중심으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트럼프가 왜 자신의 자체적인 플랫폼을 만든지는 여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냥 일반 그 트위터를 뛰어나와서 자신이 직접 운영하는 SNS를 만들었잖아요. 마가 그룹이 주로 활용하는 그 SNS 계정을 만든 게 지금 미국은 SNS가 주도하는 중심 사회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인스타그램이나 트위터나 이런 트루스 소셜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고 있다고 과언은 아닌 것 같고요. 중국은 뭐 굳이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일본은 여전히 TV나 신문이나 전통 미디어가 강세인 바닥이고 유럽 모델을 보면 이거는 제가 강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유럽 모델을 민주당에서도 따와서 여기 나와 있는 DSA라고 하는 디지털 서비스법을 한국형 DSA를 만들자라는 차원에서 입법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유럽 모델이 우리 국가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고 좀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유럽은 AI도 굉장히 AI와 관련된 도입이나 어떤 문턱도 상당히 높여놓은 상황이고 그것이 그 언론이 활용할 때 SNS나 유튜브나 여러 플랫폼에서 활용할 때 AI 활용도 국가가 상당 부분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AI 기준도 마련을 해놓은 상황이고요. 디지털 서비스 보호법이나 아니면 개인정보 보호 규정에 대해서도 상당히 뭐랄까 그 벽이 높습니다. 그 정도까지 마련을 해놔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 준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제재를 할 때 명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럽의 균형 모델을 대한민국도 좀 가져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제가 조사한 내용들이 기반이 되어 있는 거여서 오늘 내용을 공유드리고 이렇게 여론이 각 플랫폼별로 형성이 되어가고 있구나. 만들어지고 있구나를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저도 대세프에서는 이제 세미나 참여가 오늘 이제 시즌 2인데 마지막이어서 결론만 이제 말씀을 드리면 결국에는 이제 그 소비자분들의 미디어 리터러시가 얼마나 더 강화되느냐가 중요하다는 판단이 듭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굉장히 이런 주제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런 세미나도 들어주시고 내가 이제 이동하는 동안 유튜브 컨텐츠를 볼 때 내가 이런 것들은 좀 내 스스로의 기준을 마련해가지고 걸러낼 건 걸러내고 누군가에게는 이런 조언도 좀 해주면서 이거는 가짜뉴스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자신만의 어떤 이런 기준들이 마련이 돼야 되는데 이런 교육이 매번 말로만 떠들어대고 국회나 정부 차원에서 실제 이행되는 경우가 많이 없고요. 예산 투입도 많이 미진한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하기 위해서 여론 형성을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여론을 주도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모두 다 주도하고 싶겠죠. 그 주도하는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잘 걸러낼 수 있는지도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오신 분들 소비자로서 그런 기준을 잘 각자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런 공론회장에서는 항상 사실을 기반으로 한 토론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공통의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순간 토론의 의미가 사라지거든요. 근데 하나의 사실이 드러났을 때 그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토론도 무의미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공통된 사실에 대해서는 스스로 규정할 줄 알아야 되고 모두가 공감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차원의 합리적인 토론 문화가 마련이 돼야 된다, 이 얘기고요. 마지막으로 언론과 플랫폼 그리고 정부의 사회적인 책임도 강조를 하고 싶은데요. 끝장을 보시면 언론 기업 차원에서 얼마나 사회적 책임을 갖고 자신들이 저널리즘 향상을 위해서 정확한 사실 확인과 깊이 있는 분석을 내놓고 있는가. 자체적으로 우리가 옴부즈맨이라고 하잖아요. 그 언론사가 보도한 것을 스스로 모니터링하고 이것은 잘못됐다라고 소개하는 코너도 있고 지면도 있습니다만, 그게 자체적으로만 그런 식으로 의무감을 가지고 할 뿐이지 전혀 소비자에겐 잘 전달이 안 되고 있거든요. 언론사가 오보를 어떻게 제대로 해명하는지 그런 공간들이 법제화돼서 더 예를 들면 오보는 일면에 오보를 냈으면 그 지면만큼 할당해가지고 오보에 대한 해명을 해라, 이런 말씀들은 정치인들이 많이 하는데 말만 하죠. 그 이후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한 대목을 언론 차원에서도 좀 강조하고 싶고, 그게 안 된다면 결국 국회가 나서야 되고 정부가 제도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사회 정부 차원의 제도적 인프라 구축도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핵심 통계 마지막 페이지를 가면 27페이지에 마지막에 미디어 리터러시를 위한 일일 체크리스트가 나와 있는데요. 이건 오늘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 너무 뭐랄까 구몬 선생님 같지만 이거는 저희 부모님께도 한 번씩 이 글 한번 이렇게 보내드렸어요. 우리 두 분이, 제가 늘 우리 부모님을 감시할 수 없으니까 부모님이 보시는 뉴스나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어떤 거를 좀 유념해가지고 우리가 받아들였으면 좋겠는지 체크리스트 정도는 만들어놨으니까 요거는 이제 참고사항으로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혼자 시간을 너무 많이 써서 죄송하고요. 우리 황희두 이사님의 발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